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5년 동안 항공사에서 근무하다 위암으로 숨진 승무원에 대해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라는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우주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 북극을 통과하는 미주 유럽 노선에 장시간 근무했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사람이 벌인 사슴이 야생 번식으로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민가에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슴을 가축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규정도 부처마다 달라서 대책 마련은 물론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 방음벽이나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가 국내에서만 1년에 800만 마리에 이릅니다. 새들이 투명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투명창에 전문의 스티커를 붙여봤더니 사고 빈도가 90%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빈대가 살충제의 내성을 가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나타난 빈대의 84%가 살충제에 반응하지 않아 이전보다 내성이 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 빈대를 박멸할 마땅한 살충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챗 GPT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소프트웨어부터 말하는 대로 고화질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4명 중 1명은 질환 의심 대상자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가운데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5,654명 중 25.9%에 이르는 1,462명이 질환 의심 대상자로 파악됐습니다. 신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5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과 이상 지질혈증, 간장 질환 등 의심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남녀 모두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20.5% 정도가 비만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3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부터 정신건강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내년엔 귀병과 피부병 등 기본 검사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통영의 욕지도는 고구마로 유명한 섬인데요. 최근 몇 해 동안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수확량이 줄고 상품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묘가 보급되었다고 하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구마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 단맛이 강하고 크기도 굵기로 유명한 통영 욕지도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오랜 연작으로 바이러스에 취약해져 수확량도 줄고 상품성도 떨어졌습니다. 재배 면적은 4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고 생산량도 400톤가량으로 역시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고구마 주산지의 명성을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와서 그러는가 수확량이 지금 한 40~50%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씨 고구마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묘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3년 전부터 바이러스가 없는 모종을 키워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직 배양실에서 대량 증식해 온실에서 키워 보급하기 때문에 일반 모종과 달리 바이러스에 강합니다. 수확량과 상품성에서도 20에서 30%가량 향상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서 무병묘를 생산을 하고 공급함으로써 농가들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해마다 무병묘 2만 주씩 생산해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가 보급도 확대해 위협받는 욕지도 고구마의 명성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거의 볼 수 없었던 빈대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발견되는 빈대는 인간의 방역 시스템인 살충제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을 지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납작한 타원형 몸통을 지닌 빈대는 자기 몸집의 최대 6배까지 동물의 피를 빠는 흡혈 곤충입니다.
최근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과 미국 등에서 빈대가 발견돼 비상에 걸렸는데 국내에서도 1980년 이후 사실상 박멸됐던 빈대가 최근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발견되는 빈대가 살충제의 내성을 가진 상태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미국 연구팀이 지난 2005년에서 2009년, 2018년에서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전역에서 빈대를 수집해 DNA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수집된 빈대는 절반인 50%가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뒤 수집된 빈대에서는 무려 84%가 살충제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빈대 퇴치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살충제는 DDT였지만 독성 문제로 전면 사용이 금지되면서 현재로서는 빈대를 박멸할 마땅한 살충제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일반적인 살충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빈대들이 좀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 50도 내지 60도 정도의 열이 가해지면은 이제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열을 가해서 방제 작업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빈대는 오로지 동물의 피만 먹이로 삼아 먹이 트랩으로 잡을 수 없고 흡혈하지 않아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살 수 있을 만큼 생존력이 강합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벼룩이나 이와 달리 특별한 질병은 옮기지 않아 위험성은 적은 편이지만 모기보다 10배 많은 피를 빨 수 있어 더 가렵게 느껴집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전남 안마도에서는 약 1,000마리에 가까운 사슴떼가 민가에 출몰하며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전국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현황 파악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사슴들이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익숙한 듯 줄 맞춰 헤엄을 쳐서 섬을 넘나듭니다. 때로 몰려다니며 집 근처까지 내려와 풀을 뜯어먹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은 영광 안마도. 주변 섬까지 합치면 1,000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작물을 싹쓸이하고 묘지를 파헤쳐 주민들은 속이 탑니다. 사슴이 못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전부 울타리를 쳐놓고 있거든요. 그걸 쳐놔도 겨울에 먹이가 없으면은 한 2m, 3m까지 뛰어넘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다 아주 수라장을 만들고. 그런데 이런 곳이 더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에 있는 구럽도는 버려진 사슴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어림잡아 300에서 400마리나 됩니다. 전남 신안의 임자도, 여수 금오도, 충남 당진 난지도, 전남 광양 백운산, 제주 한라산에서도 야생화된 가축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꽃사슴과 붉은 사슴, 크기가 소만한 거대 사슴 엘크, 염소 등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모두 사람들이 키우다 버렸거나 탈출한 건데 야생에 적응해 점점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해서는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그 피해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 민원이 오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지자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처럼 야생화된 동물 피해가 제법 큰데도 실태 파악은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사슴과 염소 등을 가축으로 볼지 말지를 두고 부처 간 법령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림부는 사람이 기르지 않으면 가축이 아니다. 환경부는 가축으로 길러지다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가축이지 야생동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부처가 없다 보니 자치단체도 어디는 축산과 어디는 환경과가 업무를 맡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쳐 마음 급한 자치단체는 총으로 쏴서 잡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이나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돼야만 가능한데 그러려면 결국 법을 고쳐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축은 축산법에서 아예 정의를 하고 있는 법적인 개념이 있는 거고 야생동물 역시 야생생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야생화된 가축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전무한 상태라서 저는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은 필요하고 애초에 기르던 가축을 버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는 일인 만큼 중앙지방 가리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전국적으로 도로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가 한 해 800만 마리에 이릅니다. 새들이 투명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투명창에 전문의 스티커를 붙이기만 해도 조류 충돌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7번 국도 방음벽입니다. 건너편이 훤히 보일 만큼 투명한 데다 높이가 5m에 달해 새 충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 방음벽 120m 구간에서 20여 분 동안 발견된 죽은 새는 물총새와 꿩 등 6종, 20마리에 이릅니다. 이렇게 도로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전국적으로 한 해 800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새들을 지키기 위해 초등학생과 동물보호단체, 후원기업 직원 등 90여 명이 직접 나섰습니다. 새들이 투명 방음벽을 인식해 피할 수 있도록 전문의 스티커를 붙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사회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생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좀 좋은 추억으로 또 그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세로 5cm, 가로 10cm 간격으로 전문의 스티커를 붙이면 충돌 사고로 죽는 새가 9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입체적인 구조물을 만들어주면 새들 입장에선 내가 저 사이는 통과할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이 유리창이 아닌 그 위쪽으로 우회해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환경부는 해마다 조류 충돌 방지 사업을 공모해 지원하고 있고 스스로 스티커 부착에 동참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시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배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불과 40여 곳. 인간과 새들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Soha nem látott mennyiségben időztek nálunk a darvak. A korábbi 2018-ban megszületett daru vonulási maximum 160 000 példány volt, ezt ebben az évben jelentősen sikerült túlszárnyalni, hiszen 194 000 madár került meg a nemzeti park területeinek a számolása kapcsán. Darvak normál vonulási ciklusa az gyakorlatilag szeptember közepétől október végéig, november elejéig tart. Tehát gyakorlatilag ugye most már lassan novembert írunk, és konkrétan a darvak még most tömegesen vannak jelen. Amelyeket ugye ebben az időben aratnak le, és a darvak ebben az időszakban a mezőgazdasági területekre járnak ki az elhullajtott kukoricaszemeket összeszedni.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 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축구와 맥주 그리고 자동차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독특한 연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국내외 많은 연구소들이 본보기로 삼고 있는 과학도시인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한번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독일 뮌헨입니다. 독일은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고의 과학 강국이었지만요. 전쟁 이후에는 미국과 러시아보다 뒤처지게 됐는데요. 21세기 들어서는 탄탄한 기초과학 베이스에 든든한 국가 지원까지 더해져서 다시 뛰어난 과학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나라가 독일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이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독특한 시스템의 중심에 과학도시 뮌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독일이라고 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잖아요. 여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킨 건가요? 네, 독일의 과학기술 학계가 굉장히 독특한 연구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대학이 연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연구협회가 연구를 주도하는 체제입니다. 네. 독일의 주요 협회가 4곳이 있는데요. 막스 플랑크 협회, 그리고 헬름홀츠 협회, 라이프니츠 협회, 그리고 프라운호퍼 협회입니다. 워낙 다들 유명해서 몇 번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 가운데 기초과학 분야의 최고 기관인 막스 플랑크 협회와 또 응용과학으로 유명한 프라운호퍼 협회 본부가 뮌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또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성과 저희가 많이 전해드린 적이 있어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연구소는 어떤 곳일까요? 네,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막스 플랑크 재단 소속의 85개 연구소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물리학과 화학, 의학 등은 물론이고요. 인문학 분야 연구소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요. 독일 곳곳과 또 미국 등 전 세계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아 지부는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포항공대와 협정을 통해서 막스 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가 포항에 들어섰습니다. 이 막스 플랑크 재단의 예산은 95% 이상이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지원을 하는데요. 이 지난해 예산은 2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네. 이 예산 규모만큼이나 눈에 띄는 게 연구자 중심의 연구 시스템인데요.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한 명의 저명한 과학자를 중심으로 연구소와 실험실을 운영해야 하고 또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체제 속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구자들이 불안정해지는 이런 위험이 줄게 되고요. 또 과학자들의 창의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뮌헨 대학 등과 같은 인근 학교와의 협력이 활발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대학처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속 박사과정생들이 실질적인 연구는 연구소에서 하지만 이 학위는 인근 대학, 그러니까 뮌헨 대학과 같은 다른 대학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막스 플랑크 협회에서는 뮌헨에서 이 학생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고요. 또 학위 수여는 대학에서 받는 학연 협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곳인지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곳이 자유로운 연구 문화 말고도 차별 없는 연구 문화로도 유명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막스 플랑크 협회가 원래 이름은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였는데요. 1940년대에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에서 이름을 따와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막스 플랑크가 이 1918년에 양자의 개념을 발견하고 양자역학의 이 성립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종이나 유명세에 상관없이 능력만으로 인재를 기용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이 과거 1930년대 독일의 나치 정권이 한창이던 시절에 막스 플랑크는 비밀리에 유대인 과학자들이 연구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막스 플랑크에 관한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이 막스 플랑크의 2가지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이 양자역학이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가 아인슈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무명의 특허청 공무원에 불과했던 시절에 논문을 3편 발표했거든요. 근데 당시 물리학 연보의 편집자였던 막스 플랑크가 아인슈타인의 진가를 알아봤고요. 이 논문에 대한 세미나까지 주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후에 1908년에 아인슈타인이 교수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 유대인이었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이 정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일궈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이 때문에 당시 나치 정부는 이 막스 플랑크가 이 협회장을 연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막스 플랑크의 양자 이론이 결합해서 이 소우주와 대우주에 모두 적용 가능한 통일된 우주 이론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막스 플랑크의 후학 양성 정신이 이 플랑크 연구소에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모델로 한 연구기관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출연연인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모델로 2011년에 세워진 겁니다. 이 역사는 길지는 않지만 이 정부의 지원과 또 우수한 연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이 올해 네이처 인덱스에서 IBS가 세계 정부 연구소 18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IBS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이 호흡이 짧은 개별 과제에 지원해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틀을 깬 연구와 또 한우물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신진 연구자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겁니다. 이 중이온 가속기 연구라던가 암흑물질 연구를 위한 실험실과 같은 이런 당장 연구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연구들도 IBS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기초과학의 산실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응용과학으로 유명한 기관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말씀하신 대로 기초 연구에서 거의 전 세계에 제일 가는 기관인데 이 응용 연구 분야에서는 최고 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프라운호퍼 연구소입니다. 이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 전역 등에 걸쳐서 70여 개 연구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본부는 미넨에 있습니다. 이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경우는 연간 예산이 무려 3조 원이 넘는데요. 네. 이 예산의 단 30%만이 독일 정부와 주정부 지원입니다. 이 나머지는 민간 산업체라던가 특정 정부 기관과의 프로젝트 계약으로부터 수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예산 모델은 이 프라운호퍼 협회 자체뿐 아니라 협회에 소속된 개발 연구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었던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언뜻 보면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이 수주해 와야 되는 이런 척박한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요구하는 환경 덕분에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연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의 요구에 맞는 응용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 프라운호퍼 협회는 독일에서 가장 응용이 잘 되는 특허가 출원이 되고 있는 곳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 자체 기술료를 활용해서 협회 재원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말 그대로 응용과학에 특화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과학자들이 부담 없이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부터 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응용과학에 집중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까지 알아봤는데요. 과학도시 미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UAM, 즉 하늘을 나는 택시인 도심항공교통이 첫 공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도심권인 전남 고흥에서의 비행 성공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수도권에서도 실증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UAM, 즉 도심항공교통 오파브. 무인 조종으로 하늘로 솟구치더니 길게 팔자를 그리며 우아하게 비행합니다. 이어 안정적으로 착륙하며 첫 공개 비행에 성공합니다. 헬리콥터보다 소음을 크게 줄인 것도 수학. 지금 보시는 UAM이 틸트 로터 방식입니다. 프롭의 각도를 바꿀 수 있고 긴 날개가 달려 있어서 동력을 상실하더라도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와 달리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멀티콥터 방식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스카일라 V2도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멀티콥터 방식은 빌딩풍에도 또한 대형 여객기의 후류에도 자체적으로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죠. 대신에 단점은 비행시간이 더 짧다는 거.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5년 UAM 상용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준비 중입니다. 우리 UAM 맞춤형 규제를 정비를 하고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께서 기술 개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승객 터미널, 관제 시스템도 등장해 UAM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까지는 비도심인 전남 고흥에서 UAM 실증 사업을 진행했지만 내년부터는 도심인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등에서 UAM 실증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챗GPT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후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탕후루 축제가 뭔가요? 실제로 없는 축제지만 챗GPT는 일본의 전통 축제라며 교묘하게 진짜 같은 가짜 설명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답변 옆에 빨간색 원이 뜨면서 답변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줍니다. 학생들이 개발한 챗GPT의 거짓을 잡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챗GPT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답변이 참으로 보이면 초록색 원이, 거짓이면 빨간색 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출력된 단어들을 봤을 때 이 명사들을 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출력 결과들을 잘못된 정보라고 판단을 하고 수염이 없는 미남 이미지를 만들어달라고 하자 고화질 이미지를 여러 장 만드는 인공지능도 개발됐습니다. 이미지가 뭉개지지 않도록 알고리즘 수식을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고 기존 비슷한 기술보다 화질도 개선됐습니다. 자기 얼굴을 인공지능에게 알려지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만약에 텍스트로 내 헤어스타일을 좀 더 곱슬곱슬한 머리로 바꿔줘라던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학생들이 지난해 이뤄낸 우수한 성과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8년째 접어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은 전국 51개 대학으로 확산됐고 지난 한 해만 13,000여 명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비전공 학생에게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가르쳐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네이티브 세대의 시대가 앞으로 올 텐데 이런 거에 대비했을 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챙기고 있고요. 취업에서부터 교육, 이 부분이 전체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를 연계하는 전주기 관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100곳으로 늘리고 메타버스 등 5대 핵심 기술 전문 대학원을 신설해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공군은 7일부터 공군 군 검사와 수사관들이 국내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사건 처리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검찰 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민간기관을 포함해 국내 수사기관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라며 군 검사들의 사건 처리 속도와 공정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지금까지 군 검사는 과거 사례를 찾기 위해 공군 법무실에서 운영하는 법무종합체계에서 죄명과 사건 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해 판결문을 확인해야 했는데 AI 시스템 도입이 이 과정이 크게 단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한국 등 28개국이 인공지능 AI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고도의 능력을 갖춘 AI가 잠재적으로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입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쫓기고 수갑을 찬 모습, 그리고 죄수복을 입은 사진, 미 국방부 근처에서 연기가 치솟는 장면,
모두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짜입니다.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AI가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 제작이나 가짜 정보 확산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One thing is clear. To realize the promise of AI and avoid the risk, we need to govern this technology and there's no other way around it, in my view. It must be governed. That's why we're here today. 미국이 AI 관련 규제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중국, 한국 등 28개국이 AI가 파국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Dozens of countries signing the first ever declaration of its sort, saying that we need to develop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risks that frontier AI technology poses and work together to develop our understanding of them and then how to manage them. 주요국들이 AI가 변화시킬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참가국들은 AI가 생화학 무기 개발이나 테러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AI 안전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버킹엄샤주의 브레칠리 파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해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곳입니다. 2차 회의는 6개월 뒤 한국에서 열립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방금 우주 방사선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영상 보셨는데요. 영상 말미에 나온 것처럼 25년 동안 항공사에서 근무하다 위암으로 숨진 승무원에 대해 우주 방사선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자주 근무하면서 방사능 피폭이 누적됐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25년 동안 일한 송모 씨는 지난 2021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우주 방사선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주 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을 통과하는 항로 때문에 우주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데 송 씨는 한 해 평균 1,022시간 비행 가운데 절반을 해당 노선으로 근무해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피폭된 방사선 양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왔고 위암 발병과 우주 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하 판정위원회는 7명 가운데 4명이 상관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근무 이력과 노선을 참작했을 때 측정된 것보다 송 씨에게 누적된 피폭 방사선 양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장거리 노선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점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확실치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의심 수준이 상당하다면은 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위암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좀 진일보된 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백혈병으로 숨진 전직 승무원이 우주 방사선에 의한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기준치 이상으로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6월에 시행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을 갈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에 노란 버스 구하기 대란이 벌어졌죠. 네, 현장 학습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뒷수습에 나섰지만 버스 업계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노란버스 대란은 지난해 법제처가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촉발됐습니다. 전국에서 노란버스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고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현장학습 취소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국회가 이번 달 초 현장학습에 전세버스 이용도 가능하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 했지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장학습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려진 취소 결정을 번복하고 업체 선정부터 사전 답사, 공문 준비와 같은 절차를 뚝딱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노란버스 대란을 계기로 업무 과중과 안전사고 부담에 아예 현장학습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교사에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이 몰리는 9월에서 11월 중순의 예약이 노란버스 대란 당시 줄줄이 취소된 뒤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세버스 단체가 집계한 하반기 전국 전세버스 업체의 현장학습 취소 건수는 1,800여 건으로 액수로는 170억 원에 달합니다. 노란버스 대란으로 코로나19 4년 만에 대목을 맞기는커녕 법 개정에 걸었던 기대마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봄, 가을에 한 90% 정도 이제 학단 위주로 하는 그런 업체인데 대부분 100% 중에서 한 90%는 다 취소가 됐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가 더 많이 확산이 됐었고.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에 버스 업계는 물론 소중한 추억을 남겨야 할 학생들마저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앞으로 7번만 월요일이 지나면 2024년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새해 목표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숙제는 다이어트와 금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금연은 니코틴의 중독으로 끊지 못한다고 익히 알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금연은 아마 새해 목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목표로 삼는 단골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흡연자가 결정적으로 담배를 끊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뭔가요? 네, 흡연은 마약 중독과 마찬가지로 니코틴 중독인 질환입니다. 담배를 끊을 결심을 하기 힘들어하거나 결심을 해도 끊기 어려운 이유가 니코틴 때문입니다. 흡연을 하면 빠른 시간에 니코틴이 흡수되어 뇌 안에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로 인한 만족감 때문에 대부분 담배를 끊기 어려워하는데요. 네. 따라서 금연을 할 때 이제 흡연자가 혼자서 끊기는 쉽지가 않고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이 효과를 떨어뜨리는 약물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담배 맛이 떨어지고 따라서 쉽게 금연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새해가 되고 금연 시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내가 금연을 성공했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 7일차 금연 담배를 피지 않은 것들을 금연 성공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금연 성공에 대한 거는 방법에 따라서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스스로 금연을 하는 경우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금연 성공률이 한 5%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물, 특히 바레니클린이나 니코틴 병합요법 이런 효과가 이제 비슷한데 특히 바레니클린의 이제 1년 금연 성공률은 약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데 금연을 하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언제 나타나나요? 금연을 하기 시작하면 몸에서 바로 변화가 발생합니다. 금연 20분 후에 혈압과 맥박이 낮아지고요. 네.
금연 2주에서 3달 후가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예. 금연 1년 후가 되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분의 1로 감소하고요. 금연 5년 후가 되면 구강암이나 인후암, 그리고 방광암과 같은 암 발생률이 2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금연 10년 후가 되면 가장 중요한 폐암의 가장 중요한 질환인 폐암의 발생률이 2분의 1로 감소하고 그리고 금연 15년 후가 되면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와 비슷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건강 지표들은 굉장히 좋아지지만 금연을 실천하는 중에 또 금단 현상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금단 증상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과 초조 같은 것들이 이제 동반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증상에 맞는 대처 방법을 미리 이제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거가 필요합니다. 금연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목이 타는 증상이 있으면 차가운 옅은 녹차를 자주 마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네. 담배를 피우고 싶은 그 느낌이 나타났을 때는 심호흡을 하면서 한 5분 정도 견디면 참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증상들이 참기 힘들 정도로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약물 치료로 금연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금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오늘부터 한 개 피도 피지 않겠다 이런 분이 있고 천천히 줄여나가겠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둘 다 가능은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담배를 천천히 줄여서 끊는 방법으로 시도할 때 금연 성공률이 좀 더 낮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번에 끊고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를 권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끊는 것이 단연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연 약물 치료를 하면서 담배 흡연량을 이제 점차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이 방법은 추천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에서 금연할 때 흡연자 혼자서 좀 담배를 끊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금연 클리닉이나 또 금연 캠프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캠프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그 금연 성공률을 보면 한 60에서 한 70% 정도로 보고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금연하는 경우에 금연 성공률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금연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1.44배, 그리고 니코틴 패치를 사용할 경우는 1.37배, 니코틴 병합요법,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는 1.93배, 그리고 바레니클린이라는 약물 치료는 2.33배 정도로 금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말씀드린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캠프에 참여하면 성공률이 높은 이런 금연 방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 금단 증상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계속 해줘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금연을 이제부터라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할까요? 금연을 결심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단 증상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금연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인의 지지를 이제 구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적절한 금연 방법을 선택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금연을 혼자서 노력하는 것보다 다양한 여러 도움을 받는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한다든지 금연 상담 전화나 병의원에서 처방받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그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금연 길달잡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있고 또 접근 가능한 거주지 주변 금연 클리닉을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서 본인에게 맞는 금연 방법을 선택하고요. 그래서 금연일을 정하고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익혀서
또 필요한 경우는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이런 금연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금연 서비스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금연 상담 전화, 보건소 금연 클리닉, 그리고 금연 치료 지원 사업, 금연 캠프 등이 있는데 네. 금연 상담 전화는 처음에 통화하는 첫 통화 비용 이외에는 무료이고 그리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전체가 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병의원에서 하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한두 번의 상담과 약물이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한 30%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는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연 캠프에 참여하는 경우는 한 4박 5일 정도 이제 입원하게 해서 금연을 하게 되는 건데 본인 부담금이 한 1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수료했을 경우는 또 돌려받습니다. 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들을 잘 이수를 하시게 되면 비용 부담이 없는 셈입니다. 이제 2023년이 약 2달 정도 남았는데요. 금연 새해 결심 아직 지키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금연 클리닉 같은 곳에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아기의 몸속 내장 위치가 좌우로 바뀌는 내장 역유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상하이 교통대와 퉁지대 연구팀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하이와 후난성의 대형 산부인과 병원 두 곳에서 초음파 진단으로 발견된 내장 역유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방역 해제 뒤 감염자가 급증한 최근 7개월 동안 진단된 내장 역유증 아기의 비율은 직전 9년간 연평균 발생률의 4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와 내장 역유증 사이의 연관 가능성은 발견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흡연이 암과 싸우는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암을 유발하고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암연구소 연구팀은 18가지 암 유형의 종양 샘플 12,000여 개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흡연이 단백질이 완전히 생성되기 전에 중단되도록 지시하는 특정 돌연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로 인해 종양 억제 단백질의 생성을 막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소 연료전지의 내구성과 경제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촉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과 카이스트, 키스트 공동연구팀은 값비싼 귀금속 촉매 대신 쓰이는 철 기반 촉매의 성능 저하 원인을 밝히고 내구성을 높일 합성 전략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소 연료전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촉매 변화를 추적한 결과 전지의 전압이 가해지면 촉매의 철 이온이 전해질 속으로 분리돼 나오면서 전지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철 이온 주변에 안정제 금속 이온을 도입하고 이를 수소 연료전지의 양극에 적용해 전지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슈트처럼 입으면 사용자의 몸에 맞춰 크기가 조절되고 힘과 진동 등으로 터치의 느낌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오일권 교수팀은 형상 기역 합금 와이어를 특정 구조로 매듭 짓는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바뀌면서 촉각 정보를 전달하는 착용형 햅틱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형상 기역 합금 와이어를 옷감을 짜듯이 특정 메타물질 구조로 만들어 구조 전체가 3차원 방향으로 동시에 수축하거나 이완해 사용자의 몸에 맞도록 했습니다. 또 8개 영역을 따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해 9가지 방향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촉감으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해수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은 정말 매우 필요한 기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지금 이제 막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네,
최근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는 청정 에너지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기존 시스템보다 월등한 수소 생산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소 경제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한 에너지 공학자 박현웅 박사편 보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